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저희가 회원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테마가 임영환의 전쟁사인데, 그 중에서 알렉산더 종군기라는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일종의 샘플, 여러분한테 소개도 드릴 겸 오픈 공개용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죄송한데, 아마 또 이런 걸 보시면 좀 서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좀 그냥 오픈 공개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꼭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세상 살아는 게요, 참, 막상 살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냥 오픈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정이 또 여러 가지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또 우리 앞으로 회원제 강의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빛 갑옷을 입은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에마 부케팔로스가 적진 한복판에서 사자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강물에는 마케도니아의 기병, 장창병, 경보병이 비명을 지르며 도와줍니다. 그들은 강둑에서 포위된 알렉산드로스의 위기를 보면서 미친듯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고, 그들의 뒤에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계속 강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두가 건너편에 도달하려면 멀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눈앞에서 페르시아 기병들이 알렉산더를 향해 질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위협적인 것은 강변 뒤쪽 언덕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청동 군단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 고용된 그리스 중장 보병대로 그리스 최강이며 마케도니아라면 이를 가는 아테네와 테베의 병사들이 주축이 된 부대들입니다. 기원전 334년 5월 3일, 현재 터키인 소아시아의 그라니코스 강에서 벌어진 광경입니다. 이 전투는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침공한 뒤에 벌어진 첫 번째 대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소아시아로 들어온 뒤 제일 먼저 노렸던 지역은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인 프리기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죠?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뭐든지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정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마이더스 왕이 바로 프리기아의 왕이었죠. 이게 다 이유 없는 전설은 없는데, 이게 뭘 뜻하겠어요? 프리기아라는 지역이 정말로 페르시아 당시에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프리기아의 왕은 페르시아의 황제 다음으로 부유했다고 하죠. 굳이 손으로 황금 안 만들어도 근거에 있는 거 쓰면 되지 뭘 자기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전쟁도 돈인데 알렉산드로스가 소아시아 침공에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지. 소아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서 프리기아로 진군하자 페르시아군이 그를 막아섭니다. 페르시아군은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용병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죠. 지휘관은 페르시아 태수였지만 그리스 용병 부대를 지휘했던 사람은 로도스 출신이었던 멤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용병대장이 아니라 거의 태수급의 페르시아에서도, 페르시아가 딴 건 몰라도 요즘 말로 하면 다민족 국가하고 차별이 적었던 나라라 이 외국 출신의 인재들을 두 명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동지휘관까지는 아니래도 태수급의 지휘관이었고, 실제로 전투지휘에 앞장섰던 사람은 멤논이었어요. 멤논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청야전으로 맞서자고 주장합니다. 안 해본 걸 가지고 우리 참 2%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시 알렉산더는 사실은 군자금이 굉장히 딸렸어요. 그러니까 단판 승부를 내지 않으면 당장이 월급이 없고, 그리고 약탈하면 되지 그러지만 사실 아무리 군대가 약탈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약탈을 하더라도 기본이 있는 데서 약탈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약탈을 하면 군대가 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청야전은 나름 정말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더가 몰락했을 것이다, 이 말대로 했으면 알렉산더는 없다,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조금은 좀 곤란한 전쟁이었겠죠. 하지만 페르시아 태수는 자신의 영토를 불태우는 것이 싫어서, 사실은 그러고 이걸 또 방치하면 얘들이 또 얼마나 약탈하겠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걔들이 물러가도요, 넌 그 돈 어디 섰냐? 넌 이 꼴 보면서 뭐 했냐? 나의 훌륭한 전략이었다. 야, 나 쟤랑 싸우면 져.
근데 내가 이렇게 청해전으로 하고 도망다니는 바람에 제가 굶어서 갔잖아. 이게 최고의 전략이었어.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은 또 그리스 식민 도시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싸워야 한다고 얘기했고 할 수 없이 멤논이 택한 결전장이 바로 그라니코스 강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된 거 프리기아로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라니코스 강 근처를 지나가기는 했는데 터키 답사가 지나가는데 그 지도상으로 거길 근처를 지나가는데요. 한밤중에 지나가서 또 도로 약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낮에 봤어도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터키 현지 가이드분한테 물어보고 이제 사진으로도 봤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매립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하여간 뭐 콘크리트 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 모습도 없고 한강처럼 이제 원래까지 넓은 강은 아닙니다. 아마 여의도 근처의 색강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모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큰 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개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병력과 전투 상황은 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대략 추정해 보면 알렉산드로스 군은 경보병이 2만, 중장보병이 2만 2천 명, 기병 5천 명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페르시아군은 기병이 2만, 용병인 보병이 2만이 안 되었다고 하고 또는 보병이 10만이 넘었다는 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부풀려서 과장을 한 건지 아니면 용병 보병대가 2만 정도고 여기 이제 페르시아의 경보병이나 궁수, 보조병 등 페르시아 군대 또는 뭐 지원병들도 있잖아. 또는 뭐 수성병 이런 보조병력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까지 합해서 10만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병력이 얼마였든지 간에 페르시아 측은 보병 전력은 알렉산드보다 취약하다 또는 엇비슷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병은 우리가 이제 확고하게 위다. 도강을 해야 하는 알렉산드로스는 기병과 보병을 두 팀으로 나눠서 북쪽 부대는 파르메니온이, 남쪽 부대는 자신이 지휘했습니다. 이 그라니쿠스 강은 지금 보면 남북으로 흐르는데 남쪽에 상류가 있죠. 알렉산더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기병은 네가 지휘하고 보병은 내가 지휘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항상 마치 나폴레옹 군대처럼 단위 전투가 가능한 단위로 끊죠. 그래서 1사단은 네가 지휘해라. 뭐 2사단은 내가 지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눕니다. 이에 반해서 페르시아군은 강 건너편 강둑을 따라서 1선에 기병을 배치하고 보병을 2선에 배치했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의 도하 가능 지점이 좁았다면은 페르시아군은 여울에 보병을 집중 배치했겠죠. 그러나 페르시아군에게 불행하게도 이게 그라니코스 강이 수심이 충분히 깊지 않아서 웬만한 데선 다 도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하 지점을 커버하지 못하고 강 전체를 커버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적이 중심 부대가 도하할 때 그쪽을 집중 타격하고 또 우리가 하나로만 도하겠어요? 여러 군데로 도하니까 기동력 있게 타격하기 위해서 기병을 일선에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록 5,000명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마케도니아군도 상당히 기동력이 좋고 무장이 가벼운 테살리아 기병들이 있었고 또 기병은 아니지만 매우 잘 훈련된 경보병인 펠타스트도 있었어요. 따라서 일선에 중장보병을 배치하면은 이 기동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알렉산드로스의 기동력 좋은 부대가 빠르게 도하해서 포위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병을 일선에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페르시아군의 작전은 도하 지점을 기병들이 신속하게 모아서 타격한다. 그리고 전세가 전반적으로 유리해지면 이제 보병이 밀어버린다. 기본적인 작전이었고 또 하나의 숨은 작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알렉산드로스를 노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미 공명심이 강하고 선두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것 정도야 이미 다 알았겠죠. 따라서 그들은 알렉산드로스 강으로 뛰어들면 그를 향해 집중 공격을 하려고 기병들을 자신들도 모았습니다. 그때 이제 건너편을 보면서 알렉산드로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군 입장에서 우익 남쪽 끝쪽에 알렉산드로가 있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기병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 분명히 적이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맞죠. 왜냐하면 결국 도하하는 군대는 어떻게든지 상류로 올라가서 방어선이 끝나는 쪽에서 우회 기동해서 도하하고 싶어 합니다. 이 도하 작전은 가다 보면 강둑에서 이렇게 서로
난 이쪽으로 건널래. 난 일로 갈래. 이러다가 이제 먼저 가서 휙 건너버리는 이런 게 이제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페르시아군은 분명히 알렉산더가 우위 끝이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더의 전투 기록은, 알렉산더의 전기가 한 4권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설명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세하지 않아요. 뭐 약간의 그 왜곡이라기보다는 좀 다름이 질도 있거나 어쩔 수 없죠. 옛날 기록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기록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보고 맞춰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요러니까 요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 책을 봤는데 이런 기록은 없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봐서 추정이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연구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결국 연구라는 게 이런 기록을 가지고 전체적인 정황을 잡아내는 것인데, 옛날 기록이라는 게 시간별로 아주 정밀하게 쓰지도 않고 어떤 의도적인 부분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전체적인 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페르시아군은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군 우위기에 따라 생각하고 점점 그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중앙 부위의 병력들이 조금 엷어졌겠죠. 이게 애초에 기병이라 한 줄로 쫙 써있는 방벽 같은 부대는 아니거든요. 이때 알렉산드로스가 공격 명령을 내리고 물에 뛰어듭니다. 물론 자신이 선두에 뛰어들고 약간 선두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이것도 이제 옛날 기록의 문제인데, 알렉산더가 아무리 선두에서 싸운다고 해도 진짜 맨 앞에 섰겠어요? 또 맨 앞에 섰어도요, 그 옆에 또 이런 애들이 와서 제가 앞서겠습니다 이러면 조금씩 앞에 갑니다. 그래서 다른 전투도 그렇지만 선두에 섰다고 정말 맨 앞이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양해를 해줘야,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당시의 상색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약간 더 있었고 이제 가고 이제 보병들이 막 뛰어드는데,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